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거시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달 한 번씩 뵈야 되는데 지난달 좀 어떻게 충전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충분히 좀 쉬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자, 우선 미국 상황부터 좀 예. 알아보고 싶은데요. 8월 실업률이 올랐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7월 실업률이 3.5%였는데요. 8월 예. 3.8%로 올랐죠.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 가계들이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작년 저축률이 3.7%였는데 연평균 이게 2007년 3.4%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예.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를 많이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오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실업률의 의미가 경기하고 관련시켜서 보면은 실업률의 그 12개월 이동 평균이 저점이 경기 침체에 한 어떤 때는 동행한 적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 구해보니까 6월이 저점으로 서서히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미국 경기 침체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 그런 거를 상징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방송 나갈 시점에는 발표가 됐을 걸로 예. 보입니다만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어떻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세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블룸버그 3.6%예요. 이 3.6% 의미가 뭐냐면 6월에 3.0 전년 동월비입니다. 7월에 3.2%였는데 8월에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르는 요인이 과연 뭘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유가 상승이에요. 네. 최근에 저 국제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그 소비자 물가하고 유가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국제 유가, 미국에서는 특히 WTI가 중요한데요. 이게 소비자 물가의 2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그대로 그 전이가 되면서 물가가 8월 물가 6월, 7월보다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3% 초반 정도로요. 그렇게 본 거는 미국 소비가 좀 이축되면서요. 수요가 이축되면서 물가 상승이 낮아질 텐데 어떻든 8, 9월에는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이게 또 미국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7월 CPI 발표하고 나서 일각에서 야 이거 인플레 좀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들을 했고 근데 이제 8월 9월까지만에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유가 움직임이 지금 이제 심상치가 않으니까요. 야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이거 또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도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한때 그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거의 90달러 근처까지 올랐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감산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유가라는 게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한 1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상관계수도 0.6으로 비교적 높아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왜 국제 유가에 선행하느냐?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 수출 안 될 것이다. 우리 코스피가 먼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지금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8월 초에 2660까지 갔다가 지금 2560 상당한 조정을 받았죠. 이거는 상관계 구해 보니까요. 유가가 아마 10월 이후로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 4분기에는 또 물가 상승률도 미국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당장 이번 달에 이제 FOMC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물가만 보면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될 텐데요. 그런데 하반기 물가까지 아마 연준에서 준비 전망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경기까지 고려하면은 금리 인상은 힘들다.
5.50%, 지금 연준의 뭐 연방기금리가 5.25에서 5.50%인데요. 이걸 저는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는 건 유가 상승 요인이지만, 예. 일테면은 뭐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좀 안 좋고, 예. 이런 것도 유가 하락 요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중국이 최대 원자재 수요국이죠. 예, 그리고 예, 저는 그 4분기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경제 너무 좋죠. 예. 뭐 GDP 나와 보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이 현재 5%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마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축률이 너무 낮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가보다도 임금 상승이 좀 낮았었어요. 예, 그래서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면요. 미국 가계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올 그 7월 달 통계 보니까 2022년 말보다 더 낮습니다. 아, 줄었군요. 예.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예, 미국 가계 금리 부담도 좀 올라갔거든요. 뭐 우리보다 미국 가계 금리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 1월에요.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1.3%를 금리로 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올 그 7월 보니까 2.5%. 예, 그리고 2010년 이후 평균 1.9%인데요. 과거 평균보다 금리 부담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4분기에는 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아마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 뭐 상승 요인이 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유가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교수님 이제 상반기 내내 예. 미국 하반기 가면 이제 성장률이 좀 저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GDP 나오 보니까 3분기는 좀 세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3분기는 지금 GDP 나와 보니까 최근 5.6%까지 나왔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소비가 계속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소비가 좀 많이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3분기 5.6% 이거는 뭐 지나치게 높은 거고요. 뭐 3분기가 좋은 만큼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최근 그 컨센서스가 미국 경제 성장이 0.9%. 예. 예, 그리고 9개 IB들 전망치 평균 보니까요. 0.2%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상당히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 전망치가 뭐 예측 오차는 있기는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3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든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좀 중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이 비구이 위한 디폴트 위기는 어떻게든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발 위기가 뭐 좀 진정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좀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국 경제가 7%, 10% 고성장에다 이제 4 내지 5%로 가는 중성장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우리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비유도 됐었습니다만은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다른 점은 예, 미국은 그때 가계가 집을 담보로 돈을 많이 빌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그 집을 담보로 빌려준 부동산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가계가 부실해져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위기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은 가계 뭐 기업들 부실한 거는 사실인데요. 파생상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뭐 파생상품이 없으니까 중국에 그렇게 투자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언론마다 보도가 다른데요. 예, 저는 뭐 중국 공식 통계를 이용하는데 중국 GDP에서 건설업하고 부동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거든요. 예.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 때 16%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게 그 심각한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중국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체질 개선을 한 거네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
수출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도 수출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수출도 뭐 큰 폭 감소했죠. 그런데 지금 감소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다가 8월 보니까 마이너스 8.8%입니다. 수입 또한 7% 감소하고요. 뭐 중국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도 중국 쪽으로 작년부터 수출이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즘 하여간 중국 하면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그냥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예. 8월 CPI는 뭐 최악은 면한 것 같습니다만. 예. 중국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7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예.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예, 전월 대비 0.3%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중국이 저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은 현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시 이거 뭐 하반기 내년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보면요, 제가 중국 물가를 제가 뭐 스스로 예측하는 못 해놓고요. 예, 다른 거 연구기관 참조하는데 예. 뭐 내년에 한 2~3%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가 아니고요. 7월 물가 마이너스는 일시적이었다. 네네. 물론 다른 나라보다 중국 물가 상승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중국이 아직 디플레 이야기는 너무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를 7월 달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 정도로 고용이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고용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예, 고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청년 실업률이 20% 넘고 나서 그 뒤로 발표를 좀 안 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나라죠. 그렇다고 발표하는 나라. 예. 그래서 중국 그 대학생 졸업생들이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농촌에는 우리처럼 일손이 부족하대요. 예. 예, 농촌으로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이 농촌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그 고용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업률 보니까 작년에가 4.9%였어요. 전체 실업률이. 예. 예, 그런데 올해는 5.3%로 작년보다 높고요. 이거는 그 블룸버그 전망치입니다. 컨센서스인데요. 내년에는 한 5.0%로 실업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그 심각하지만은 뭐 전체적인 실업률은 뭐 작년 4.9%에서 올해 조금 오르지만은 내년은 또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예.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어려우면은 특히 이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지만 예. 특히 보면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화장품 이런 업종은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것 보니까 주로 중간재 수출이에요. 예. 말씀하신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15%가 홍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55%, 반도체 수출 50%가 중국, 홍콩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안 되고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어요. 예. 근데 2018년에 26.8%까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2018년을 정점으로 올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19.7%로 20%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주로 뭐 중간재 수출이 안 되고요. 55%나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큰 폭 감소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저는 올해 그 우리 수출이 4분기에는 뭐 기재부 장관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해봐도 수출이 한 5% 정도는 증가한 거로 나오거든요. 예. 아마 기저효과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이 그동안 큰 폭 감소했고 반도체 중심으로 중국과 생산들이 좀 늘어나면서 올 4분기에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금융시장 보면 예. 외국인 자금 유출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근데 최근 4주를 보면요. 예. 한 중국 주식시장에서 11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출됐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보면요. 예, 작년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133억 달러 정도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최근에 유출돼서도 217억 달러 들어왔습니다. 순유입이네요. 순유입이요. 그러니까. 예.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 부동산 문제 터지면서 최근 4주 동안 110억 달러 유출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최근에 중국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그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217억 달러 유입됐다는 겁니다. 이 블룸버그 보니까 예. 한국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커졌다. 예. 결국 이제 중국에서 유출되는 자금의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뭐 예.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중국이 안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할 때는 좀 불리한 예. 여건이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괜찮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머징 마켓에 아직 속해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의 중국 비중을 낮추면은 다른 나라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중국이 나쁘다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은 조절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비중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돈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작년에 89억 달러 순유출됐는데요. 올해 보니까 86억 달러. 예, 그리고 최근 4주 동안 중국에서 아까 110억 달러 빠져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한 3억 달러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국 시장, 중국에 빠져나간 돈 아주 일부가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중국이 나쁘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좋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고 예. 환율도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다라는 기사 봤습니다. 예. 이 위안화 환율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원화 환율하고 워낙 좀 밀접하게 또 예,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요인도 위안달러 환율 이게 상승,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 7.32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거 보면요. 연말에 7.1, 내년 말에 6.8로 예상합니다. 예, 위안화가 올 연말 내년에 강세로 갈 것이다. 아마 이 정도는 강세로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다른 모든 통화 가치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 부채,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고 대순부채가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조금 시야를 좀 멀리 보면요.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라는 게 114였어요.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7월에 100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105, 106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6% 올랐습니다만 이게 추세를 보면은 작년 전에 10월 114를 정점으로 하락 과정에서 최근에 상승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요. 국제결제은행이 실질 실효환율 구해가지고 각종의 적정환율을 평가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무려 34%입니다. 예.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국제결제은행 BIS 보기에는 한국이란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위안화하고 한국 원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원화도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뭐 꼭 이 수치는 아닌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 하락, 위안, 원화 강세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잘 오다가 위기를 좀 맞았어요. 그건 뭐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통제력이 이제 좀 소수에 집중돼 있고 공산당이 또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좀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 탄력성은 많이 떨어진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뭐 7%, 10%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이제 잘해야 4 내지 5% 성장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 1 내지 2% 성장은 뭐 10년 후에 가면 가능하지만은 현재는 4 내지 5%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죠. 얼마 전에 저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회주의 경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앨런 재무장관이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시장 경제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도 표지에 그 재밌는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영타고 추락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의미는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시장으로 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지 질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중국이 조금 더 구조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중과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경제 전망하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큰 흐름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일거 스티븐 노치 교수가 최근에 우발적 충동이라는 이런 책을 냈거든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잘 나갔는데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시면요. 거짓 수사로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못된, 서로 그 상대방의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충돌까지,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거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게 이제 좋다고 그럴 때도 정말 어떻게 좋은 건지 우리가 좀 숫자를 봐야 되고 안 좋다고 할 때도 우리가 좀 숫자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 좋다고 그럴 때 너무 긍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안 좋다고 할 때는 뭐 너무 그냥 낙담하게 돼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데이터 보시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분기 내년 초 가면은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정말 잘 됐는데요. 이미 올 1월에서 8월까지 대미 수출 보니까 이게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미국 소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기저효과도 있으면 미국으로는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으로는 수출이 늘어나면서요. 아마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중립적인 견해 데이터를 보면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큰 판에 대한 판단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페트로 차이나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교수님, 이제 우리 경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 물가 생각보다 좀 우리도 높게 나왔어요. 8월 소비자 물가가 3.4% 나왔습니다. 7월에 2.3%였거든요. 굉장히 8월 물가가 높게 나왔죠. 이게 인베스팅단 블룸버그 컨센서스 이때 한 2.7% 8월 물가가 상승할 거로 보았거든요. 3.4%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까?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8월에 폭염도 있고 또 비도 많이 왔었죠. 그리고 공공요금이요. 전기가스, 수도요금. 이게 작년 동월보다도 무려 21%는 올라버렸습니다. 물론 공공요금 이런 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0.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21%나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뭐 최근에 그 유가도 오르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도
8월 3.4%이 정도 나오든지 약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4분기에는 3%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우리 지금 소비가 2분기에 감소했는데요. 3분기에도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분기가 통계청에서 가계소득 보니까요. 우리나라 실질 소득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무려 3.8%나 감소했습니다. 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미국처럼 임금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4분기에 소비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8, 9월보다 낮은 한 3%, 초중반,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2분기 GDP 잠정치 나왔더라고요. 예. 전분기 대비 0.6%. 예. 이 정도 수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우선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0.9% 성장했는데요. 성장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죠. 예. 소비가 감소했고, 건설 투자 감소했고, 수출 수입 다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수익 감소폭이 크다 보니까 0.6%가 성장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잠재 GDP를 추정해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0.5%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분기 0.7%였는데요. 2분기 보니까 0.5%로 밑에 있는 정도가 조금은 축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질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양적으로도 봐도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 겁니까? 예, 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이라는 건 공급 측면에서 성장 능력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니까 예. 능력 이하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때는 예. GNI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총소득. 예. GNI는 감소한 것 같아요. 예, 실질 국민소득이 2분기에 0.7%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예. 예, 실질 GDP는 0.6% 증가했는데요. 예, 그러면 GDP하고 GNI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GNI는 GDP에다 교육 조건을 감안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갔느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여왔느냐, 그것까지 따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GDP는 0.6% 성장했는데 GNI는 0.7%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건요. 우선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비싸게 수입하고 싸게 수출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사실 GDP보다는 우리 국민한테는 GNI가 훨씬 더 중요하죠. GNI가 감소했다는 거 아까 우리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도 좀 위축이 예. 되고 그게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데는 좀 방해 요소가 되고 그렇겠군요. 이게 8월 무역 수지 8억 7천만 달러 흑자예요. 예. 이제 3개월 연속 흑자는 흑자인데 다들 이게 불황형 흑자다 해가지고 내용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불황형 흑자 맞습니다. 수출이 8.4% 감소했고요.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22.8%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 거는 수출도 감소했는데 수입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감소했느냐.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시차 효과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비 투자가 안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 투자가 안 되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불황형 흑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9월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4분기에는 우리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4분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4분기 가면은 불황형 흑자라는 단어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나니까 아마 4분기에는 대부분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총 저축률이 33.5% 지난 2분기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평균이 한 35% 정도 넘었었거든요. 예. 저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가계도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저축을 많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어렵거든요. 이게 저축률이라는 게 기업, 가계, 정부 저축 다 들어가는데요. 예. 예, 지금 저 정부도 재정 적자가 나니까 저축할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투자율도 뭐 32.2%로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국민소득 발표할 때 이 저축률, 투자율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 저축률, 투자율 차이가요, 경상수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축률, 투자율 갭이 최근에 축소되면서 경상수 흑자가 줄어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으니까 계속 경상수지 흑자 납니다는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 적자예요. 그거는 미국은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미국 가계가 그만큼 저축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거 무역수지 적자는 뭐 중국 탓도 아니고요. 미국 가계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적자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어떻든 우리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1년 통틀어서 최종 우리 성장률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정부 한국은행에서 1.4%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1.2% 정도 예상합니다. 그거는 특히 그 정부나 한국은행 예상한 만큼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에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될 텐데요. 계속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한 1.2% 저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 한 1.2%. 그 다음에 IB들 전망치 또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한국의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성장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는 좀 높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는 2%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2.2%. 예, 그런데 IB들 컨센서스는 2%가 낮거든요. 예. 예, 그거는 노무라 때문에 그래요. 노무라는 우리 경제를 정말 비관적으로 봅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망이 좀 엉터리 같은데요. 바람이 담겨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IB들 평균 2%도 안 된다. 그거는 노무라 때문에 그래요. 노무라가 확 평균을 깎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셔야지. 노무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2% 정도는 저는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올해 그 정말 부진한 수출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는 거는요. 우리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이 저점이었거든요. 예.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는 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이 선행지수가 계속 그 증가하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4분기 수출 중심으로 아마 회복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오른 것 보니까 경기가 회복됩니다. 내년에는 뭐 2% 뭐 이상은 좀 성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2%도 굉장히 낮은 성장이죠. 근데 2% 성장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잠재 성장,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 잠재 성장이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잠재 성장 수준만큼 성장한다. 아까 올해 저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0.5% 이하에 있다 그러는데 내년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금통이 이제 올해 2번 남은 것 같아요. 10월,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8월 남았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고 또 9월도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는 별로고. 예. 그럼 금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한국의 고민이 정말 10월 금통위에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8월, 9월 물가가 한국은행 원래 그 한국은행 총재가 각종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8, 9월 물가가 3% 안팎일 것이다. 3% 약간 넘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3.4%. 9월에도 뭐 이 정도 더 높아버리면요.
아마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 다 고려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예, 그런데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 추정하는 하나 방법이거든요. 예, 실제 물가가 목표 물가보다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고려해서 제가 4분기 적정금리 추정해보면 한 2.8%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뭐 3.5%니까. 예, 저는 그냥 12월, 11월 금리 인상 안 하고 계속 좀 지켜볼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서는 이제 물가상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내년 상반기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10월, 11월 뭐 금리 동결하면서 뭐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출이 이제 4분기 가면 좀 확실히 좀 풀릴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예, 우선 뭐 제가 5% 증가할 것이다. 그거는 뭐 제가 수출을 전망할 때 모델로 예측하는데요. 예, 모델에서 5%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든다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그 G20 선행지수하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OECD에서 G20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꾸준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G20 국가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수출에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한때 거의 19%까지 갔다가 올 1월, 8월에는 14%까지 떨어졌어요. 아, 예. 예, 반도체가 중국 쪽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예, 중국이 그래도 생산 증가율이 한 3, 4%는 나오거든요. 네. 뭐 이 정도 생산하려면은 중국이 반도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수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뭐 G20 선행지수 증가하고 뭐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5% 안팎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반도체 수출 말씀하시니까 예. 최근에 이제 화웨이폰에서 뭐 SK 예. 하이닉스 칩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뭐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통제가 좀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아주 성능 높은 반도체 이걸 규제하는 거지. 아마 일반 반도체 뭐 D램 이런 거는 규제를 안 할 거로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이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예. 아마 미국도 이런 거 뭐 보통 뭐 생산에 들어가는 거 이런 반도체까지는 규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사실 뭐 조정을 겪고 있어요. 예. 지금 2,500대에서 한때는 뭐 2,500대가 뭐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9월 주가 또 4분기 주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예,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거는 6, 8월에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고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조정이 9월 한 달 혹은 10월 초까지는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주요한 이유는 우리 주가가 최근에 사실 선행지수는 4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왔지만 현재 경제 지표는 안 좋고요. 제가 선행지수 코스피 관계 구해보니까 코스피가 선행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올랐는데 좀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좀 가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최근에 조정폭은 안 많아지만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 9월, 10월로 가면서 미국 조정폭이 좀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 같으면 지금 4,5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4,000 근처까지는 앞으로 한 달 반 이내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는 미리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결국 주식은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이런 조정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저는 주식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선행지수 4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4분기에는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뭐 4분기 중후반 주가 상당히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자,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만약에 크다고 본다면 사실 투자 기회일 것 같은데 예. 미 국채 어떻고 또 우리 국채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 4.3%까지 오르고요. 우리도 거의 4% 됐죠.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 성장 내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0.9, IB들 0.2라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이 낮으면 물가 상승이 낮아집니다. 네. 내년에 미국 국채 수익률 저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도 경제성이 2% 하지만 물가 상승은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채권을 사실 기회다. 그래서 작년과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8%까지 올랐다가 올해 그 3.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까지 올랐는데요. 예, 다시 그 채권을 살 기회를 주고 있다. 예, 그런데 채권 살 때 우리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미국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어디 사야 됩니까? 예, 저는 비중은 우리 채권 한 70%, 미국 채권 한 30% 정도. 그렇게 보시는 뭐 근거는 어떤 겁니까? 예,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최근에 100에서 105, 6까지 올랐는데요. 예, 작년 11월 114에서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예,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만약 0.9%, 0.2% 성장한다면요. 미국 국채금리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 국채에서 이익을 본다고 그래도 환율에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내년에도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는 우리 물가 상승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연간으로 보면은 우리 물가 상승률은 2% 뭐 초반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채권을 살 기회가 왔는데 미국 채권보다는 다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채권을 조금 더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고 삼아서 뭐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네. 국채 수익률이 즉 금리가 떨어지면 네. 가격은 오르는 거니까요. 네.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은 높은데 향후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채권 투자라는 게 매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채권 투자 일부는 해야 되고요.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5%, 10% 이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은 장점이 뭐 있냐면은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한다면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채권 투자는 일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을 시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